네, 여러분, 우리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대망의 법인세법 마지막 조각입니다. 자, 보자. 여러분 보세요. 조각 숫자도 법인세법이 하나 숫자 12문제 나오는데 조각이 13개잖아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법소부 12, 12, 12, 국기국징 7,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조각이 보세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13조각이죠. 물론 한 조각 한 조각이 덩치도 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큰 주제가 여러분 13개에서 어떻게든 12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그 법인세법을 주력으로 하실 법해요, 지금. 제가 추천 강력하게 드리는데 주관식에서도 아주 많은 비용이죠. 비중이죠. 100점 중에 60점이 법인세법이야, 주관식에서. 그리고 비중 자체로는 소부하고 똑같긴 하지만 그 공부에 대한 효율,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게 문제화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확률 맞춰야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좋은 거라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예 그 시험에 안 나오거나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근데 공부를 했는데 맞출 확률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맞출 거고요. 우리는 맞출 거고 그 공부한 주제가 시험에 막상 딱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너나 반갑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왕 어떻게 할 거면 열심히 해서 반갑게 맞이해서 안타를 쳐야 합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내서 봅시다. 법인세법이 어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주력적으로 공부를 투입할 때 효율이 가장 좋은 세목이야. 일단 조사위원 한정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법이 쉬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업 목적적으로 철저하게 합격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도 6문제니까 매번 나온다는 거예요. 매번. 6회 분석했는데 6번 나왔다는 거니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6페이지고 여러분 일단 위에 읽기 전에 일단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거.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는 거야. 자, 내가 법인이에요. 나하고 여러분 특수관계가 있는 상대방하고 내가 어떤 거래를 했어. 그래서 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손해봤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나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하고 내가 거래를 해서 내가 뭘 비싸게 사거나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장가보다 싸게 내 거를 팔거나 여러분 딱 이거 들으면 어때? 손해잖아, 나한테.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죠? 세금 적게 내려고요. 됐죠? 회계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거를 약간 분식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 쪽, 오디팅 쪽에서 보자면. 텍스 쪽에서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 보통은 오디팅, 감사 쪽에서는 NI, 그게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부풀려서 뭘 어떻게 상장을 하고 좀 잘 보이려고 뭐 성과를 많이 가져가려고 뭐 이런 거를 감시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해. 감사는. 텍스는 뭐 나 이것도 세금 어려워요. 손해봤다고요. 세금 적게 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게 텍스 쪽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예외가 많을 거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요런 단계에서 공부할 때는 방금 말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세법은 그런 거를 부당하다고 보는 거야. 세법 입장에서는. 야, 너 씨 왜 그런 특수관계자고 짜고 네가 손해봐서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를 부당행위라고 보겠다고요. 부당행위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했니? 그거 세법인 나는 그 소득금액을 부인할 거야. 부정할 거라고요. 부정하고 너 그 금액 새로 계산해. 새로 금액 계산해서 세금 내. 소득금액 새로 계산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야. 실질에 따르지 않는 거야. 이게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화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 아시겠죠? 형식적으로는 내가 막 손해보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이익을 상대방한테 분여했고 실질 따지고 보면은 뭐다? 내가 실제로 손해본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과세로 따지면은 너 그 손해 나 인정 안 해? 다시 계산할 거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행위 당세자들의 조세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치 않는다는 표현. 이 표현도 알아둡시다. 요건이 있어. 세금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요건에 충분하다는 거야. 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요건에 충분해. 어떤 다른 측면에서 조세 회피하려고
어떤 포탈을 하려고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짰다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걸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세법적으로 봤더니 특수관계자고 거래를 했고 그걸 통해서 법인이 세금을 적게 냈다면은 특정 뭐 금액 크고 작고 이런 거 판단해 봐서 부당해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우리 단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할 때 이렇게 안 했죠. 야, 너 특수관계자고 짜고 그렇게 너 세금 적게 내려고 했냐? 너 그 거래 자체를 나는 사법상 거래 자체를 세법인 내가 부인할 거야. 여러분 세법은 일단 그럴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소득 금액만 다시 계산할게 라고 세금 다시 내라고 하는 거지 그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세법은 소득 금액만을 그냥 계산해서 세금만 다시 걷겠다는 거예요. 그 둘이 거래한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멘트 기본적인 거 말한 거 있죠. 조세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치 않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할 때.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원래 행위 그 자체를 법률상으로 무효로 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만 다시 계산해서 세금만 다시 계산하자는 거야. 됐죠? 자, 요런 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그냥 부당행위 계산의 그 틀이야. 요것만 잠깐 봤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조세를 나는 덜 내야지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따지지 않는다고요. 의도해서 부당하게 감소되었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감소가 됐어요. 이렇든 상관없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표현이. 자, 2번. 비상장 주식을 양도 또는 매입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오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이게 2번 보시면은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할 때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다고 했죠?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럼 기분 좋은 거네요. 잘못 말했어요.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좋은 거잖아. 내 입장에서 이득이 났잖아. 그게 아니고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 시장에서 사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130원에 샀다. 손해줘 나한테. 그러죠? 그리고 저가 양도, 저가 매도예요. 저가 판매. 내가 100원에 팔 수 있는 내 물건을 새우깡을 특수관계자한테 70원에 팔았다. 30원 손해줘. 자, 이런 대표적인 경우야.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자, 이때 여러분 자꾸 내가 시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보다 싸다 하면 시가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시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야. 시가가 뭔데? 뭐 얼마보다 싸게 사야지, 뭐 얼마보다 비싸게 사야지 부당하다는 거야. 그 얼마의 기준을 알아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시가에 대한 게 주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시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가예요.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 거래 있죠. 쉽게 말해서 마켓에서 사고 팔리는 그 가격.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상장 주식의 경우는 우리 불특정 다수인 간 장내 거래하는 경우. 우리 보통 말하는 주식. 그죠? 우리 모바일 폰에서도 주고 살 수 있고 그런 업체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막 사잖아. 그 거래 가격을 우리 시가로 하는 거지. 장외 거래. 장외는 시장 밖에서 하는 거야. 뭐 대량 매매 이런 거 따로 하죠. 따로 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거래일에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라는 거야. 시장 외의 거래, 장내, 시장 안에서 거래할 때는 당연히 그 거래 가격이고 시장 외, 시장 밖에서 별도로 자기들끼리 너 사고 팔고 거래 계약하고 하는 사고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순위고. 자, 여러분 1순위라는 거는 뭐야?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순위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2순위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이니까 시장가격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야. 근데 시장가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일단 감정가액으로 한다 이거야. 그리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큰 감정가액으로 한다. 아니야. 평균액. 그리고 지금 이 보기의 주인공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지 이거. 주식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자산은 여러분 시장가를 모를 때
감정가액으로 한다고요. 2순위인 감정가액으로 해요. 근데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3순위로 바로 간다고. 시장가액이 없니? 그렇다면 너는 감정가액 안 돼? 3순위 여기. 여러분 우리 재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잖아요. 그죠? 재산세가 있으신 분들, 법인세가 있으신 분들 간혹 혹시 재산세가가 더 많이 보시겠네요. 자, 이렇게 상장 주식 경우 계산하는 식이 있다고. 비상장 같은 경우. 그죠? 상장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 이전, 이후 2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거고, 요 비상장 주식 요거 많이 보시게 되죠. 재산세가분들.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뭐 3대2 이런 걸로 계산해봐라 이런 거 안 나와, 우리 시험에. 하지만 요렇게 한다는 건 알아야 돼. 요렇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의 3순위 시가로 본다.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지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 부당행위 계산은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걸 개념을 쓰니까 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가 시가인지를 알아보자라고 하고 우리는 있다고. 1순위는 당연히 말한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대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 제3자간 부특정 다수간 거래 그게 쓸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거야. 1순위. 됐죠? 2순위는 뭐라고 지금? 2순위는 시장 가격을 모르는구나. 그때는 두 번째 2순위로서 감정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감평법인 이런 데서 하잖아. 우리 감정평가사 분들이 하고. 자, 그걸로 하는데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요. 주식은 2순위 아니다. 바로 3순위로 간다는 거야. 주식은 만약에 시가 1순위에 있는 그 일반적인 시가를 못 쓴다면 바로 3순위에 있는 이거를 시가로 쓴다고요.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3순위. 자, 2순위도 없다. 감정평가가액도 지금 못한대요. 그때는 3순위를 하는 거야. 감정가액이 없대. 그러면은 뭐다? 이게 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 아무것도 우리 보통 앞뒤 없이 그냥 갑자기 이것만 보거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갑자기 이걸 왜 쓰지? 왜 쓴다고요? 이거를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시장 가격이 1순위 있으면 그걸로 쓰는데 그것도 없고 2순위 감평가액 있으면 그걸로 쓰는데 그것도 없어서 그때 쓰는 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고요. 토지에 관해서는 상증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이고요.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요걸로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별 공시지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액의 일환이구나. 한 종류구나. 그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말 문제에 나옵니다. 우리 문제. 보자라는 거야. 2번 다시 가서 볼게요. 보세요. 뭐? 비상장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무슨 소리예요? 1순위인 시가를 우리가 알 수 없대, 지금. 1순위 일반적인 시가를 알 수 없대요. 그럼 뭐? 2순위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식은 감정가액이 아니라고요. 적용할 수 없다고요, 감정가액을. 되셨죠? 3번.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런 게 부당행위다라고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맞아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법에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 그건 아니더라도 법인이 상대방 특수관계자한테 이익을 줬다. 내가 손해봤다는 거야. 즉 그게 그렇게 인정된다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서 봅시다. 아닐 수도 있거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열거된 것만 제재하고 열거된 게 아닌 거는 그냥 넘어갈게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이야. 기본적으로 어떤 막 예가 들려있다고. 그건 예시야, 예시. 그게 예시로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예시로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된 걸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표현에 주의합시다. 예시주의, 예시주의.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열거라고 하면 야, 지금 내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한 이것만 제재할 거다라는 측면이 많은데 자, 그게 아니라 야, 지금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거 일부분 예시일 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기 쉽긴 해요. 이 열거란 표현이 보통은 열거된 것만 이렇게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제재한다. 이게 열거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예시주의. 열거된 거를 예시로 보겠다.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됐죠?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재한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시일 뿐이고 만약에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이익을 줬다. 그리고 네가 손해봤니? 세금 덜 내니? 그렇다면은 그게 인정되면 판단해 본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열어뒀다는 거예요. 최대한 부당한 건 잡기 위해서. 자, 볼게요. 부당한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로서 법인세법상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대표적으로 아주 가장 이해하기 쉽죠. 절이 돼요. 내가 리는 이자요 이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0% 이자 받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빌려줬다. 그것도 손해죠.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뭐 안 보잖아. 안 보잖아. 고리차용. 비싼 이자로 빌려왔다는 거지. 돈을. 딴 데서 이자율 5%에 빌릴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20%에 빌려왔대. 그리고 이자로서 20%를 상대방한테 준대. 내 손해죠. 그런 거예요. 무수익 자산 매입. 이 자산을 갖고 있어도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걸 자산을 샀대요. 손해죠. 불량채권. 아니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량채권을 내가 샀대. 그것도 회사의 손해. 다 개념상 회사에 딱 읽어보면 손해죠.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다. 왜?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야. 전제가. 특수관계자가 내야 될 그 출연금을 내가 대신 냈대요. 왜? 손해죠. 너 이런 거 왜 하니? 왜 했니? 부인할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나열해뒀어요. 파란색은 나열되어 있어. 예시로 나열되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다고?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의 법인의 이익을 분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이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열거되어 있지만 그게 열거 규정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건 예시구나. 됐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에 준하는 행위 혹은 회사가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고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게 인정된다면 실질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문제상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니까 확실히 숙지해 둡시다. 자, 그리고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아까 말했잖아. 딴 데에서는 5%에 빌릴 수 있는데 20%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다고 해봐. 자, 그런 경우는 요것도 여러분 새로운 개념인데 중요해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은 아니더라도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동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건데, 자,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것도 숙지하셔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예시로 들었던 다양한 사례 중에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절이되어 고리차용.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절이되어 고리차용. 요 4개 있죠. 나머지도 많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예로 든 요 중에서 요 앞 4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절이되어 고리차용. 물건을 싸게 사거나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리네.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거나 내가 돈을 빌리는데 비싸게 빌리거나 혹은 싸게 빌려주거나 다 내 손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손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기 쉬워. 잘못 뭔가 말했더라도 반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튜닝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손해보는 요 4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만 하냐 하면 단순히 시가보다 금액 조금 더 비싸게 샀다고 제재하는 게 아니고 현저한 이익을 상대방한테 분유한 경우에만 적용해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여기가 포인트야. 현저한. 상대방이 이익을 받는데 그 이익 본 금액, 즉 내가 손해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래 그냥 넘어갈게 라고 한다고요. 세법이. 이 4개의 경우에는 즉 반대로 말하면 위에 다른 경우들 있죠. 무수익 자산 매입, 불량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작더라도 제재한다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면 제재한다는 경우에요. 제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요 보라색들 얘들은 자주색인가? 이 핑크 얘들은
현저한 이익 분요 요건이 없거든. 현저한 이익 분요 요건이 없다는 말은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거든. 됐죠? 현저한 이익을 분류할 때만 제재하는데, 그렇다면 현저한 이익이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현저한가요? 라는 거에 대한 문의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안 생긴다고 하지 말고 생긴다고 합시다. 생겼어. 궁금해. 얼만큼 돼야 현저하지? 라는 게 생겼어. 머릿속에. 궁금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분홍색 말고 다른 색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여러분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시가의 5%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딱 5%도 해당하죠.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105억에 샀다. 부당하다는 거야. 차이가 5% 이상이잖아요. 부당하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5% 이상이라고 기준이. 그런데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여기가 핵심이야.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5%에 미달하더라도, 만약에 4%라고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이상이다. 그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야. 방금 전에 요 100억 요걸로 하면 돼요. 100억이야 시가는. 근데 만약에 105억 말고 104억이야. 104억의 고가 매입했다고. 이때 여러분 5% 미달이네? 그럼 봐줄게. 아니라고. 야, 5%에 미달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4억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3억 이상인 경우. 자,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5%에는 미달해. 퍼센트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절대 금액이 3억 이상이면 야, 이거 좀 제재해야겠다라는 거야. 세법 입장이. 됐죠? 그 요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거든. 미니멈 5% 3억 이거든요. 왜 미니멈을 쓸까요? 시가의 5% 혹은 3억 이상, 5% 이상 혹은 3억 이상. 미니멈으로 쓴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두 요건, 5% 이상이라는 요건과 3억 이상이라는 요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식을 쓸 때 여기 그래서 앞에 미니멈을 넣는 거예요. 미니멈을 넣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너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할 거야 라는 거라고. 세법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 의미가 미니멈 5% 3억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시가와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우리는 부당하다고 봐서 제재할 거야. 그런데 혹시 5%가 안 되더라도 차이 금액이 5%에 미달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3억 이상이면 너무 큰 거니까, 너무 큰 금액이 움직이는 거니까, 차이 나는 거니까 부당이익 계산 적용한다. 너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자,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일단 부당이익 계산 중에 요 네 경우에만 현저한 이익을 적용한다는, 현저한 이익일 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는 요 네 경우야. 즉, 이 네 경우가 아닌 부당이익 계산은 부당행위라면 시가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현저한 이익을 분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현저한 이익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야. 5% 이상 3억 이상 요걸 미니멈으로 조건을 한다고.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걸리면, 해당하면 차이 나는 금액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됐죠? 다시 올라가 봅시다. 4번. 이 문제는 이 네 사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금전 또는 그 밖에 따른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또는 임차료로 차용. 고가로 지금 차용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고가 차용, 저가 빌려주는 거. 용어를 까먹었다. 저가 절이 돼요. 싼 이자로 빌려줬거나 고리 차용 비싸게 빌려왔거나. 자, 요 네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해당하니까 시가의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오와 미니멈을 하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동규정을 적용한다. 맞다는 거야.
됐죠? 알아둡시다. 자,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여러분, 특수인지 아닌지, 그 특수관계 거래가 부당한지 아닌지, 자, 죄송합니다. 특수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그 거래가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은 언제로 하냐? 요게 포인트야. 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요거 해석을 볼게요. 해설. 자, 특수관계의 판정 시점.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익 계산을 부인을 적용하는 그 시점을 판단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판정 시점이죠. 특수관계의 판정 시점이 아니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적용 판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 특수관계 판단 시점이라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의 판정 시점이니까 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3월 1일에 A하고 B하고 물건 같은 걸 사고 팔았어. 거래가 일어났대요. 거래가 일어났어요. X1년도 12월 31일이 됐어. 자, 근데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 이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X1년 12월 31일 시점에 특수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지. 특수관계 요건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을 뭐 특수관계로 한다. 여러분 뭐 친척관계 이런 거라면 이게 뭐 시간이 지났다고 깨지지 않겠지만 지분율 이런 거라고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 회사의 몇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으면 특수한 걸로 본다. 뭐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였다고 해봐. 3월 1일 시점에는 이 거래가 일어난 시점엔 특수관계자니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X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지분율이 그만큼 안 갖고 있어요, 우리. 특수관계 아니에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적용하기 안 해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회사가 주장한다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너 잘못 알고 있구나. 특수관계 판단은,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가 일어날 시점으로 한다. 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거야. 그 후에 사업연도 말에 뭐 특수관계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너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 행위를 따지고 보면 그 기준으로는 특수관계가 인정하니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기본이고 우리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초록색 부분 있죠 지금 여기를 조금 더 봅시다. 단 불공정 합병의 경우는 자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결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 특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으로 주어졌죠? 특정 날짜가 아니야 지금.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1월 1일이라고 해봐. 그때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그 안에 일어난 자본거래. 그럼 불공정 합병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 자본 거래로 관련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나와. 안 나온다는 게 깊이 있게 안 나올 거라고요. 자, 불공정 합병은 어떤 지분 쪽에서 불공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공정하게 뭔가 싸게 뭔가 이게 지분을 주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이런 거래가. 자, 그런 게 있다면 그 판단이 여러 번 주고받을 거 아니야, 지분은. 그래가지고 어떤 보통 물건을 사거나 뭐 차입금을 빌리거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합병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연속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딱 어떤 특정 시점만 해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준다고. 그래서 이 기간 안으로 판단하겠다고요. 특수관계를 볼 때. 뭐가 아니다? 합병 등기일. 우리 시험이라면은 요 부분을 낫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불공정 합병의 경우는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데 그럴싸하잖아. 아니라고요.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것도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낫이라고 되어 있는 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아닌 거다. 자, 행위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됐다고 해도 부당이익 계산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을 읽어봅시다. 자,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에 판단되는 시점은 뭐? 해당 연도 말이 아니라 거래 행위 기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는 다 맞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5번 다 맞아. 그리고 포인트 여기 아까는 안 읽었는데 이거 불공정 합병을 제외하고 왜? 불공정 합병에 해당하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일 때는 아까 전에 말한 다른 기준을 쓰니까요.
그죠? 거래 행위 당시다, 뭐 연도 말이다 이게 아니고, 그죠? 불공정 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쓰잖아. 뭐 작년 사업연도부터 다시 볼까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작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잖아 지금. 다른 기준을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외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운 것도 많고 사실 정확하게 실제 시험장에서 세모로 머릿속에서 띄워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하지만 뭐다 요런 게 감정가에 주식 이건 아니다 확실히 안다고 이거. 그러니까 요런 확실히 아는 거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실제 시험의 체감 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 법인세 마지막 조각이고 지금 이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뭐 이론 지금 이번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점점 이제 넘어가면서 봤던 게 또 나오고 할 거예요. 다른 파트처럼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